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어제 읽은 책의 네 번째 코너, 밀레니얼 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밀레니얼 머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역자 한지영 씨를 모시고 오늘 특집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머니 번역자 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추석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한데요. 집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마침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와이프도 나가 있고요. 할 게 없어가지고 비는거리던 차에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말씀 잘 하시는데요. 자, 오늘 책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밀레니얼 머니. 이 밀레니얼 머니라고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뭔가 좀 주는 맛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미국의 거대한 세대. 네, 그죠? 맞습니다. 제너레이션. 밀레니얼 세대들 2000년 전후에서 태어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한 20살 가까이 되는 과정에서 이 네, 사람들한테 뭔가 재테크에 한번 제안을 해보는 그런 책이 아니나 생각되는데 네, 이 맞습니다. 책 쓴 사람도 굉장히 젊어요? 네, 이 책 쓴 사람도 지금 34살로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지금 거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상당히 낯익어요. 이 이름이 오셔너지? 네, 오셔너지라는 이름을 가진 굉장히 유명한 네, 투자가가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패트릭 제임스 오셔너시라고 과거에 전설적인 계량가치 투자가인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이 패트릭 오셔너시, 밀레니얼 머니의 그 저자입니다. 우와, 근데 오셔너시 에셋이라는 이름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벌써. 네, 이거는 맞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 트위터요. 트위터인가요? 네,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자기 소개인 것 같은데 네, 네. 샤프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네. 왜 근데 이 책을 번역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역시도 지금 보통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은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대인데 그 세대에 저도 속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단순히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그 원하는 미래의 재정적인 목표 그리고 또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소득을 통해서 부를 불리지 않는 이상은 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좀 책을 찾아보다가 이런 밀레니얼 머니 서적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번역 어렵지 않아요? 저 번역 2권 했는데 죽을 고생했는데. 저도 진짜 이 번역에 대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책을 2권이나 번역했어요? 그죠? 네,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좀 잘 닿아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번역서를 만났다는 게 제일 저한테 좋은 기회였죠. 네. 소음과 투자 번역하실 때도 엄청 고생했잖아요. 네, 그 솔직히 이 밀레니얼 머니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였던 그 책인데 그만큼 뿌듯함도 있고 오히려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투자 저자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을 좀 더 제가 흡수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게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주변 이야기는 조금 요 정도 하고요. 네네네. 본격적으로 책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제목 자체가 밀레니얼 머니라는 건데 이 그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저 유엔에서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그래프인데 전 세계 인구에서 특정 세대들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지금 보라색 선을 보시면 이게 밀레니얼 세대의 전 세계 인구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990년대 이후부터 사실상 지금 과거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리고 X세대들의 인구 비중을 초과하면서 현재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밀레니얼 세대 영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다른 산업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약간의 뭐 인구 관련해서 책도 썼던 경험이 있는 걸 네, 마침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파란 선이 부머스라는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1946년 46년 개띠라고 하죠. 그죠? 네. 1946년생부터 시작해서 64년까지가 베이비붐 세대고요. 그 바로 밑에가 X 세대. 네, 사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X 세대 잘 모르겠다. 얘들 왜 이러니?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간에 있는 네. 그죠? 네, 그런 세대들이었고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아들 또는 혼자 세대들이라고도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포스트 밀레니얼 네. 세대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야, 그런데 이 과거에 있었던 베이비붐 세대 46년 개띠들은 이 자본주의 전성기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네. 있고 또 저 같은 X세대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70년대에 보통 태어났던 이 세대들을 저희들 X세대라고 부르는데 베이비붐의 이제 막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네. 보면 또 중간에 있는 낀 세대가 저희 X세대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호황의 뒤끝은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참 진짜 부러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학교에 관광버스들이 쫙 줄을 늘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뭔가 하고 지나가다 보면
삼성전자 무슨 전자 이러고 쭉 회사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학교에 관광버스 보내서 자기 그 라인 투어 시켜주는 그 예. 자기 회사로 오라고 이렇게 예, 홍보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골라가던 시절이었죠. 네. 굉장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거의 아무도 이거 주작이라고 할 정도로 믿지 못할 예, 수준이었네요, 그렇죠. 진짜. 예, 특히 이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 이후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마 밀레니얼 네, 세대의 맞습니다. 주력들일 텐데 이분들 딱 철들어서 딱 봤더니 IMF 예. 그리고 철도 들기 전에 IMF 예. 그 다음에 2000년 IT 버블 때 야, 네. 경제가 좀 좋아지나 했더니 붕괴. 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찾아야지 뭐 사회생활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군대 갔다 오고 입시 준비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금융위기 때 아주 온몸으로 그런 충격을 받았었죠. 예 정말 그 이른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대학이라고 나오신 분들조차도 직장 네. 구하기 어려워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 모 대학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는 교수님의 수업에 특강을 해주는 시간이었는데 4학년 수업이었는데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이번 그 상승장이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4학년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수업이 한 2시간 연강하는 수업을 특강을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그 4학년인데 세상에 출석 부르자마자 바로 엎드려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4학년 예 네.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네. 이제 나중에 끝날 때쯤 됐는데 그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있길래 네네. 너 왜 자냐? 네네. 아니, 그렇죠. 저는 꼰대니까. 그래서 아니 4학년이면 학점도 네. 중요하고 교수님이 수업 태도도 이런 거 볼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그 친구가 4학년인데 자기 과에 자기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네네. 좀 늦게 휴학도 하고 해서 졸업해서 버티고 있는 중인데 네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100명 정도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 앞에 졸업한 애들이 훨씬 많을 텐데 예. 취직한 애가 뭐 모임에 나오는 애가 3명, 4명도 안 된다. 그리고 그렇죠. 자기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중인데 네. 그냥 졸업만 하자는 생각으로 나와서 네. 특히 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잤다. 교수님 네. 수업 나중에 깨서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렇죠. 그 저 무기력에 학습된 무기력. 일종의 그죠? 진짜 그런 측면이 있죠, 진짜. 네,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 차트 끝내줍니다. 그죠? 네. 나스닥 지수랑 예. 비트코인 가격이 비슷하네요. 네, 아주 화끈한 진짜 차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패턴이 있다고 존재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이거는 후행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비슷하게 다 흘러가고 역사상 버블들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도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뭐 이런 걸 사는 동안에 여러 번 겪으면 네네. 특히 본인이 결부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하거나 네. 또는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걸 겪으면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잘못 들어갔다가 크게 데이고 막 이런. 예. 뭐 아무튼 생생하네요. 금은 아마 1970년대에 올라갔던 네. 거 그거를 표시한 것 같고요. 그죠? 예. 니케이 지수는 1989년 80년대. 정도. 예. 네. 이 부동산은 당연히 지난번 글로벌 네, 금융 글로벌 위기. 위기 때. 야, 부동산은 오른 게 없네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진짜 양반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네. 세대 저도 어디 그 칼럼 한번 번역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네. 밀레니얼 세대가 싫어하는 3가지 이러면서 첫 번째가 차였어요. 네. 운전면허증 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예.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싫어하는 것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몰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고. 네, 이제 남의 이야기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주식을 아예 혐오하고. 실제로 그 눈앞에서 그런 폭락 사태를 보고, 네.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공포감을 네. 느꼈던 사람들이라면 이 주식 투자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그림표가 아주 흥미로워요, 그죠? 예, 맞습니다. 1900년부터 2012년, 야, 네. 이거 뭐 장기 데이터네요, 그죠? 네, 굉장히 장기다. 네, 남아공부터 호주, 미국, 미국 있네요, 네. 여기. 근데 한국이 없어서 좀 아쉽다, 네. 그죠? 아무래도 그 미국 저자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예, 진짜- 오션어지 같은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일단 한국은 아직 좀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뭐 1900년에 우리 주식 시장이 네, 없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야, 주식의 수익률, 실질 수익률이라는 게 네. 물가를 감안한 수익률이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물가를 차감한 실제 수익률입니다. 야, 네. 그런데 세상에 미국- 6% 실질 수익률이 6%가 되는군요. 네. 채권 2%. 야, 네, 2%라도 되나요, 요새? 예, 예금 지금은 금리, 뭐, 예, 상상이 현금은 힘든데. 예금일 텐데, 네. 야, 굉장하네요. 네. 이런 거 생각하면 주식 말고는 사실 노후 설계나 미래 참 연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나중에 특히 유럽 같은 나라 이런 거 보면 복지 국가에 대한 신뢰들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약화되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놓고 본다면 저런 어마어마한 실질 수익률을 주는 그런 자산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주식 말고는 없는데 예, 채권이나 현금보다 주식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자산이면서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게 오션어시의 주장입니다. 네, 특히 여기 밑에 보니까 예.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과거에 그 초인플레 네. 겪었던 나라들은 다 현금이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이에요, 네. 그죠? 이게 인플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은행 그렇죠.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이길 만한 자산은 주식밖에 없다. 이런 게 그 오션어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 맞는 말인데 네. 이게 또 주식도 함부로 투자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이 책 보면,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수수료, 매매 자주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예, 그쵸. 한 방에 딱 예, 지적하는 것 같은데. 차트록에 딱 보여주시는데. 네, 매년 수수료를 얼마 차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주식시장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한다 네. 하더라도 이 13,000불 정도, 네. 굉장한 수익인데요, 그죠? 그때 네. 1,000불 정도 투자했다면 이 정도 네. 되는데 이게 0.25% 매년 피를 네. 내면 12,000불, 0.5%면 11,000불. 어이구야, 1% 되면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고점을 못 넘는 것처럼 그렇죠. 수익이 나오는. 수수료가 가져가는 이런 그 수익이 차감하는 수익이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특히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부동산은 더 거래 비용이 그렇죠. 큽니다만 네. 이 사고 팔 때 결국 내가 팔려면 네. 사자는 호가에다가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살 네. 때는 또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 사니까 네, 맞습니다. 팔자는 호가에다가 높은 네. 가격에 사줘야 되는 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 네. 수수료도 있고 슬리피지도 있고 네, 그죠? 맞습니다. 참 이런 게 무서운데 이 결국 이 반복 자주자주 매매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네. 듬직하게 좀 장기 투자하라. 예, 그게 주식의 맞습니다. 장기 실질 수익률이 높으니까 장기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걱정이 오션어지의 이 글을 읽다가 1989년에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로서 당신이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라는 대목이 참 흥미로웠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그때 딱 보면 그 니케이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제일 잘 나가는 전망이 예, 밝고 핫한 누구나 아주-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으로 비춰졌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 20년에 걸친 장기 불황이 장기 시작해서 불황. 아베노믹스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주식시장이 4만 포인트가 7천 포인트까지 아마 갔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주식시장의 불규칙적인 변동, 특히 2008년 내가 지금 투자한 게 바로 2008년 봄이면 어떡하냐? 네. 이런 그러면은 공포들을 끔찍한- 예. 느끼는 게 엄청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면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한 적도 있었나요? 예, 사자마자 이거는 폭락한. 마이너스 실질 수익 기록한 확률이고요. 예. 이거는 수익률로 보시면 됩니다. 이야, 이게 이제 확률이 예. 아이고야, 굉장하군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자가 다른 채권이나 단기 국채들 아무리 20년, 30년 보유하더라도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을 겪을 수 있는 시기가 보시면 분명히 존재하고 확률도 하는데 존재하는군요. 주식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그러니까 20년부터는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제로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 대공황 가장- 전야에 주식을 투자했더라도 네, 세계 2차 대전 터지면서 네. 인플레이션 나서 다 회복한다. 네, 20년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주식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자산은 없다라는 게. 야, 근데 이 좀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을 네, 거예요. 엄청나게 그죠? 많을 거죠.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솔직히 그렇게 실행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점은 굉장히 함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있습니다. 어떤 나라 한 자산에 네, 몰빵하지 말고 네. 이 사람 그죠? 오션어 씨 네. 이야기를 좀 해석해 보자면 네, 그 어떤 타이밍에서 잘못될 타이밍이 있으니까 네, 네, 어떤 나라, 어떤 자산, 어떤 종목에 너무 베팅하지 말고 네. 좀 분산해서 그죠? 네, 네, 네. 국가 간 분산 투자도 하고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한두 나라에서 물론 아주 굉장히 네. 이상한 나라들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런 데서 터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오히려 더 수익을 내서 상쇄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코스닥이나 코스피에만 투자하지 말고 네, 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과가 높았던 네, 시장,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미국, 유럽 네.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호주 시장이라든가 네. 이런 전 세계 다양한 선진국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그러니까 네. 1980년을 100포인트로 해서 지금 2,300포인트 네. 넘었으니까 우상향 맞죠. 우상향 맞는데 그 사이에 10년 불황 겪은 게 사실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쵸. 1990년 때 네, 10년 불황. 불황. 그리고 또 2008년 이후도 이후에 사실은 10년 불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죠? 사실상 그렇게 보면 될것 왜냐하면 같아요. 2017년부터 네,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에 네. 2000포인트에 딱 사서 네, 한잠 자고 난 다음에 9년이 지나서 2017년 네. 돼서 딱 깨서 보면 똑같은 지수에 있는 네, 맞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예, 참 어려운, 정말 예, 시장에 맞습니다. 투자해서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내냐 마냐라는 건 굉장히 운에 달려 있는데 그 운을 네. 최소화하는 방법은 역시 분산 투자 아니냐라는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 확실히 그 퀀트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던 게 이거 1달러당 이 성장률 그러니까 이거 네. 총 자산의 성과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제1원칙부터 3원칙 야 이거 참 1원칙은 성과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밀레니얼 머니에 소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독자분들한테 네. 또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시청자분들한테 네, 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설명하기 앞서서 좀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임스 패트릭 오셔너시가 먼저 독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전략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덱스 투자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버핏이 그랬죠. 하루에 2시간이었나요? 네. 그 정도 시간을 내서 따로 네. 주식 공부할 그런 게 여력과 능력과 또 열정이 없다면 인덱스가 훨씬 낫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인덱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인덱스 투자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채권이나 예금 같은 그런 다른 자산들을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장기적으로 당신들이 독자들이 원하는 부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게 인덱스 투자를 추천한 이유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좀 더 수익을 내고 싶다. 시장 지수를 이길 만한 수익 전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오셔너 씨가 이렇게 밀레니얼 머니 전략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일단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제1원칙과 제3원칙, 제2원칙 그리고 시장 지수 순으로 수익률이 이제 가장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원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1원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매, 주주 환원에 신경 쓰는 기업들 그리고 재무 부채 상환에 주력하면서 최대한 재무 상태가 건전한 기업들로 선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1원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그건 뭐 피투 황님이 쓰셨던 그 배당주 투자 네, 그 맞습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배당 꾸준히 주는 회사만큼 주주들한테 네, 참 맞습니다. 기분 좋은 회사가 없잖아요. 일단 예. 현찰이 착착 꽂힌다라는 그 그쵸. 기분뿐만 아니라 이 주가가 빠져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 주식을 팔아버리기보다 오히려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믿으면서 물타기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원칙의 전략은 상당히 추천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제2원칙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제2원칙은 우리가 보통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 금액 대비 높은 기업이 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리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기업이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으면은 그 주주들한테도 성과가 이제 보상이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제2원칙은 ROE 그러니까 투자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시장 지수를 이기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제2원칙입니다. 돈 잘 버는 회사가 최고예요. 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전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원칙보다 좀 못한 거 보면 역시 주주들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보면 돈은 잘 벌었는데 주주한테 보상이 없다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은 덜 매력적이다. 그러나 시장 지수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3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3원칙은 이익의 질과 관련돼 있어요. 보통 기업들이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업이익 아니면 손익계산서상으로 맨 아래에 있는 순이익 쪽에서 이제 투자자들을 주목하는 측면인데 순이익보다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에 주목하자는 게 제 3원칙입니다.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시장을 이기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제 3원칙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에 주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같네요. 아니면 네, 영업 맞습니다. 부문의 현금 흐름에 주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영업 부문의 현금 흐름이 이제 캐시플로우에서 가장 좀 중요한데 네. 여기 좀 안 맞는 기업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은 나가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 네. 투자할 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영업 부문의 현금 흐름만 네, 보고 맞습니다.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들을 처음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이게 네, 이제 네.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져서 예. 지금은 영업 부문의 현금 흐름이 투자도 많고 돈도 못 벌지만 그 뒤에 점점 좋아지는 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 투자할 때는 약간의 또 어떻게 보면 미스할 수도 있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밀레니얼 머니 책 읽으면서 네. 이 책에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좀 어떻게 네. 보면 약간은 한강 가자 뭐 이러면서 이게 되게 시니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투기꾼 뭐 네, 이런데 그렇죠. 저희들 때보다 사실 X세대인 저희들 때보다 더 시니컬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네. 그 뒤에 있었던 기나긴 박스권 장세를 거치면서 네. 시장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네, 맞습니다. 또 우리를 누군가 속이고 있고 나는 뺏기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어떤 박탈감들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처럼 서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까지 급등해버리면 네. 미안해요. 아, 이런 얘기가 집 그래서- 없는 예,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는 결국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주식마저 또 피하고 그러다가 뭐 코인 그죠? 네, 아까 차트도 봤었는데 네. 이렇게 열정들을 가지고서 계속 해나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업과 동업할 수 있고 성공하는 기업의 주주가 되는 전략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걸 좀 네. 잘 보여주고 또 투자하기에 간명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전략들을 소개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저는 이 밀레니얼 머니는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네. 주식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 도입서 또는 뭐 추천할 만한 책으로 네, 입문서로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서적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서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우리 또 한지영 씨도 이거 번역한 다음에 좋은 일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투자의 성과도 많이 내서 저한테 고기 한번 사주기를 네, 꼭 기대하며 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